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법정 채권 발생 원인 중에 하나인 사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만은 법정 채권이다 라고 했었을 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통상 요 세 가지를 법정 채권이다 또는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중에서 이 사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세 가지를 놓고 보았었을 때, 이 사무관리는 이거는 적법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편에서 이 법률 요건으로서의 법률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법률 요건으로서의 법률 사실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 이 적법행위다, 위법행위다, 이런 어떤 분류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무관리는 적법행위의 유형이고,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의 유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적법행위든 위법행위든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의 어떤 정신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용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당이득은 이거는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같은 어떤 법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는 적법행위요,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요, 부당이득은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무관리는 특히 이제 그 법률 사실 중에서도 적법행위 중에서도 이걸 준법률행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준법률행위. 그런데 사실 이 견해에 따라서는 사무관리 제도의 어떤 법적 성질이라든지 인정 근거라든지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학설이 좀 나뉘기는 하는데요. 견해에 따라서는 이 준법률 행위로 보지 않는 마찬가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이런 것으로 보는 이런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무관리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관리의 어떤 법적 성질 또는 인정 근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한 두어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을 왜 인정을 하는가? 사실 그렇죠. 다른 사람 일에 이렇게 감나라, 콩나라 이렇게 관여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에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것. 이거는, 정당시될 수 없는 행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사무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 또 관여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정당화될 또는 정당화시켜야 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관리자 본인에 대해서도, 이익이 되는, 이런 어떤 경우니까 그러하다라고 설명하는 걔네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사회 부조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사회 부조설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귀속성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귀속성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다른 사람 사무를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재산관계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당사자 간에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어떤 정산의 측면에서 사무관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귀속성설이다라고 보는 거고, 따라서 이 귀속성설에 의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 사무만 관리를 하면 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관리자가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의사 자체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건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겠죠. 사무관리를 인정하는 사무관리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회부조설에 입각한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또 견해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다 양면적인 어떤 그런 이유 견해 주장을 다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그 절충설적인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무관리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조금 이따가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무관리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타인 사무의 처리여야 됩니다. 타인 사무의 처리. 그 다음에 타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 의사에 아주 반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무관리편에서 이 규정에 따르게 될 경우에 타인의 어떤 의사에 다시 말해서 사무관리를 받는 본인의 입장이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사무관리 구조 자체가 타인의 사무여야 되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타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돼야 되고, 또 어쨌든 정당성도, 그런 행위들 속에서 정당성도 인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사무관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경우에만 사무관리로 또 처리하겠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무관리가, 아예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제들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다른 사람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무로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오신관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오신관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무관리로 봐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사무관리를 받는 본인 입장에서는 사무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부당이득이라든지 또는 불법행위 이런 문제만 이렇게 문제되는 것이고, 요 사무관리로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유형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사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그 사무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우리가 불법 관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불법 관리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리가 성립 안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불법 관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시간 말미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준 사무관리라는 어떤 개념으로서 포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건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인 사무해야 되고, 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또는 정당성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고 라는 어떤 이런 요건들이 요구되지만, 반드시 그런 요건들이 모두 다 갖춰져야 되는 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경우를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물론 학설상 결례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불법 관리 같은 경우에도 사무 관리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주장의 어떤 타당성 근거에 대해 가지고는 뒤쪽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관리의 요건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타인 사무의 처리. 두 번째가, 타인을 위하는 관리의사. 세 번째가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을 것. 네 번째가 타인 사무 처리 시 이 정당화 사유가 존재할 것. 자,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실 그렇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어떤 반복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타인 사무의 처리. 타인 사무의 처리. 여기서 타인이다, 사무다, 처리다, 이런 표현들이 각각 나오는데, 요때 이제 타인이다라는 어떤 이 표현과 관련해가지고도, 요게 이제 객관적 타인 사무다, 또는 주관적 타인 사무다라는 어떤 분류도 있습니다. 객관적 타인 사무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다른 사람 사무죠. 다른 사람 집에 이렇게 불이 났다 그래서 진화를 해준다든지, 그런 다른 사람 집이 홍수로
사고가 나가지고 무너질 것 같으니까 뭐 방비를 좀 해줬다든지 뭐 이런 유형들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타인 사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주관적 타인 사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말 그대로 그 관리자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겠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행위 자체가 타인의 사무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은 뭐 이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홍수가 나서 다른 사람 집 그 축대를 갖다가 이렇게 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공구를 산다든지 다른 어떤 뭐 자재를 산다든지라고 했었을 때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봐서는 이게 누구 건지 알 수 없겠죠. 따라서 그런 어떤 그 타인 사무라고 하는 것, 타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뭐 이 주관적 타인 사무다 라는 어떤 범죄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사무관리 유형으로 이렇게 포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사무입니다. 사무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뭐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일이다. 자, 다른 사람은 일을 처리한다. 뭐 이게 이제 일을 처리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사실행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법률행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일시적인 것, 뭐 계속적인 것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인의 일에 관계된 것이다. 타인의 일이다라는 정도만 되면 되는 것이지 뭐 특별히 뭐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사무라고 하는 개념과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처리한다, 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 뭐, 이때 이제 이 처리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처리라는 개념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인데, 통상은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일 자체에, 또는 뭐, 다른 사람의 그 사무 자체에 어떤 뭐,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또는 뭐, 이익이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각종 관련 행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통상은 뭐 가장 흔히 우리가 설명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예가, 뭐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갖다 이렇게 보존을 해준다든지, 또는 뭐 관리를 일시적으로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유지한다, 보존한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적인, 처분 행위적인 어떤 이런 행위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가 어떤 처분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게 뭐 처리가 아닌 처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인을 위하는 관리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도 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타인을 위하는 그 의사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는 어떤 그런 의사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사무관리로 원칙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사무 처리 또는 뭐 타인을 위한다는 그런 어떤 관리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어떤 관리 의사라고 하는 것, 요 관리 의사는 이거는 일반적인 효과 의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효과의사, 우리가 흔히 법률행위 할 때 이런 효과의사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무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의사라고 하는 거는, 이 법률행위에서의 어떤 효과의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갖다가 준법률행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귀속성설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관리의사 자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리의사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타인 사무의 처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어떤 관리의사까지는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견해라는 점,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관리의사다라고 했는데, 이 의사가 들어가죠. 의사가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다른 사람 사무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절차가 이제 또 수반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무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그 관리자가 행위능력자여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관리의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효과의사가 아니고, 뭐 이런 어떤 효과의사를 어떤 결정해야 될 어떤 이런 상황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에서는 행위능력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사무관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인식에 기초해가지고,
타인을 위하는 관리여사다라는 측면과 관련하여서도 우리가 설명할 때 관리자가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학설상 일부 의견에 의하면 이런 그 사무관리의 그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저 관리자가 본인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무능력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사무관리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 본인에게 이렇게 과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뭐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어야 됐다. 계약상 법률상 의무 없는 자가 타인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이 계약상 어떤 의무관계의 기초에서 계약상 어떤 의무관계의 기초에서 사무처리를 다른 사람 사무처리를 한다.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앞에서 계약편에서 살펴보았던 예를 들어서 위임이라든지 도급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어떤 그런 위임이나 도급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무관리 자체가 이렇게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겠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따라서 그런 어떤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법률상 의무가 없어야 된다. 뭐 우리가 흔히 병든 노인을 갖다가 이렇게 수발을 한다든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런 경우에 법정 부양 의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 한 행위, 뭐 이걸 갖다가 사무관리 영역에서 이렇게 다룰 필요가 전혀 없겠죠. 따라서 그런 어떤 법률상 그 의무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후견인이 후견 사무를 처리한다. 뭐 이거는 뭐 법상 이렇게 당연히 요구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사무 관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상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일을 이렇게 처리한 어떤 그런 경우만이 사무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계약 자체가 무효다, 취소다. 뭐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다, 취소되었다라고 한다면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것이죠. 뭐 그런 상태에서 한 어떤 관리 행위 같으면 사무 관리가 될 여지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의무 부담의 범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입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120, 130을 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내용을 판단 과정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 관리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타인 사무를 처리할 때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통상 우리가 정당한 사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본인의 의사에도 부합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익. 자, 우리가 뭐 관리자, 본인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관리자는 사무관리자고요. 여기서 본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무관리를 받는 어떤 그런 일 자체의 어떤 귀속자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어떤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의 이익에 반한다든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정당한 사유가 없으니까 사무관리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불법 행위 등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라고 할 경우에 반드시 사무관리가 성립되지 않느냐? 여러분 뭐 자살하려는 사람을 구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죠. 따라서 그런 경우 사무관리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건 원칙이라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라고 한다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점들이 이 사무관리에 있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요약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무관리의 효과라는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관리의 효과입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크게 보면은 대내적 효과다라는 측면과 대외적 효과다라는 측면을 나눠볼 수 있을 것이고요. 대내적 효과도 이걸 어떻게 보면은 관리자의 의무냐 또는 본인의 의무냐라는 측면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사무관리 대내적 효과와 관련해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이런 어떤 사무관리가 성립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관리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 사무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농후합니다. 그런데, 요런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건들을 충족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흔히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떤, 효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적법행위로서 이렇게 다뤄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법에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있는데, 요건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몇 가지는 그대로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이렇게, 사무를 처리할 의무 또는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무를 처리할 그런 의무가 관리자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요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사무관리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로서 우리 민법 734조, 735조의 어떤 규정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행위 자체가 공공복리에 적합한 경우, 첫 번째가 관리 행위가 공공복리에 적합한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 행위 자체가 타인의 생명이라든지 신체라든지 명예라든지 기타 어떤 재산적 어떤 급박한 재산적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무관리를 했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부합해야 되지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사무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유의하실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사무관리를 계속할 의무, 관리 계속 의무, 사무관리를 계속할 의무, 이런 것도 관리자의 의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개시된 이후에 본인이나 상속인이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사무관리 자체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무가 사무관리에 있어 관리자의 의무 중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법에서는 당연히 관리 계속 의무는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그럴 경우는 사무관리를 이렇게 중단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자가 사무관리를 개시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본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겠죠. 사무관리 개시했다라는 걸 통지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본인이 이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개시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임에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위임에서 살펴본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위임인과 수임인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 수임인의 의무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무들, 각 주의 의무에 있어서 선관주의 의무 이런 이야기 했었었고, 근데 그런 것 말고도 사무처리 과정을, 어때요?
위임인에게 이렇게 보고할 뭐 그런 보고 업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물건을 취득한 게 있다라고 하면 취득물 자체를 이렇게 인도할 업무라든지 검증 같은 경우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이렇게 소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위임 쪽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도 요 사무관리 쪽에서는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에서 수임인의 업무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보고 업무, 계산 업무 등 뭐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에서 그대로 준용이 된다는 것. 뭐 그런 내용들을 관리자의 업무로서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본인의 의무입니다. 본인의 의무인데, 본인의 의무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비용 상환 의무죠. 비용 상환 의무. 자, 본인에게는 비용 상환 의무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들었던 예입니다만은, 그, 관리자가, 본인의 집 축대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거기 지지대를 바쳤다든지, 또는 뭐, 물이 홍수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덮칠 것 같으니까 그 주변에다가 집 주변에다가 이렇게 고를 파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좀 해두었다든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 당신은 뭐 남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으니까 그냥 뭐 그 위법 행위지만 그냥 적법 행위로 다루는 것으로 그치고 비용은 뭐 당신이 알아서 한 이야기니까 한 일이니까 뭐 청구할 수 없다.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무관리라는 제도 자체를 갖다가 특별히 둘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 비용 상환을 이렇게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 비용 상환 의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 부당이득,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결국 본인이 다른 사람의 노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이익을 받은 어떤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이제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관리자가 비용을 들였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데, 이 사무관리 쪽에서 특별히 이렇게 비용 상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요 비용 상환은 이 부당이득 반환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뭐 말 그대로 사무관리에 고유한 그런 어떤 법정 채권의 일 유형으로서의 비용 상환 의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이걸 갖다가 부당이득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그 부당이득 쪽에서는 우리가 뭐 다음 시간쯤에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수익자 자체가 선의이냐 악의이냐에 따라서 이 반환 범위도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지게 되고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관리에 의했을 경우에는 비용 들어간 거 전부 다 이렇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부당이득에서의 반환 의무하고는 내용과 범위를 달리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용 상환 의무의 영역에서는 사무관리 쪽에서의 그 비용 상환 의무의 영역에서는 뭐 필요비, 그러니까 그 관리 과정에서 사무관리 과정에서 들었던 필요비, 유익비 전부 다 이렇게 상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임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 한번 나왔었죠. 수임인이 사무 처리하다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위임인이 이 채무를 대신해서 이렇게 변제할 뭐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는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요 사무관리 쪽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본인의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손해보상 의무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그 위임 쪽에서 유사한 어떤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자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손실을 입은 경우에요. 사무관리자가 사무 처리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인데, 물론 뭐 사무관리자가 사무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까지 뭐 이렇게 보상을 하라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사무관리 과정에서 사무관리자의 과실 없이 이렇게
사무관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는 그럴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손해를 보상해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손해보상 의무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렇죠. 손해는 보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 의무 이런 식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손해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더 엄격하게 따지면 손실보상 의무가 더 타당한 어떤 그런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비용상환 의무다, 뭐 손해 또는 손실보상 의무다. 이것이 중획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앞에서, 뭐 관리자의 의무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었고,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이렇게 사무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특히 본인의 의무와 관련해가지고, 비용상환 의무가 문제되었을 때, 그럴 경우에도, 특히 비용 전부를 이렇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럴 경우에는 현존 이익에 한해서만 반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이 따른다는 거, 뭐 그런 것도, 기억에 두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무관리의 어떤 대외적 효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외적 효력인데, 사무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본인 관리자 이름으로 이렇게 사무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무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관리자가 관리자 이름으로 사무관리를 했다 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거는 행위 자체는 이거는 관리자한테 귀속하겠죠. 관리자한테 귀속할 겁니다. 그럼 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본인의 이름으로 했다. 지금 이게 본인의 이름으로 했었을 때, 그럼 이게 지금, 뭐, 대리행위 같은 게 되겠느냐? 이런 식의 의미죠? 대리가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앞에서도 요건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관리자가 사무관리에서 관리자가 관리의사로서 이렇게 타인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요때 관리의사라고 하는 거, 요걸 어떤 효과의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 대리가 성립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대리권이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대리 효과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있는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또는 뭐 관리 의사가 있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원칙적으로 대리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표현 대리 같은 게 성립될 여지는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평소 때 관리자하고 본인하고 이 관계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본인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소위 말하는 뭐 무권 대리가 되겠죠. 무권 대리가 될 것이고, 무권 대리가 물론 뭐 무권 대리 유형 중에 뭐 광해의 어떤 뭐 무권 대리다라고 했었을 때는 표현 대리도 포함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무권 대리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협의의 무권 대리를 지칭하겠죠. 그래서 대외적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도 관리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어떤 사무를 처리했다라고 한다 해서 요거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대리인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는 뭐 어떻다는가요? 본인이 사후에 나중에 추인을 하지 않는다면은 대리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단 어쨌든 뭐 본인하고 관리자 사이에서는 사무관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 준사무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준사무관리. 자,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만 이게 사무관리에 준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사무관리에 준한다. 사실은 이 준사무관리가 우리 법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사무관리하고 유사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A가 뭐 해변가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B가 그 해변가에 이렇게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 공터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B가 이제 별장이니까 뭐 자주 그 해변가에 자주 오지 않겠죠. 그래서 A 입장에서 보니까 뭐 그 별장이 그냥 뭐 보통은 뭐 이렇게 그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여름에 보니까 뭐 그 해변가에 뭐 참 좋은 수려한 해변가인데 B가 내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해변가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고 또 뭐 남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A의 B의 별장에다가 이걸 숙박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민박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상당한 어떤 수입을 얻었다라고 합시다. 자, 지금 이런 경우에 자, 이걸 갖다가 사무관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런 식의 문제가 준사무관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불법행위다. 뭐 이거 뭐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제 불법행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그러면 A가 B한테 대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B한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이렇게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경우에 지금 B한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 별장을 갖다가 이용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임차료 정도 해당될까요?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할 거예요, 사실은. 물론 나머지 여타 수리, 파손된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불법행위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액수 자체가 그 손해라는 게 피해자가 입었을 손해, 그걸 우리가 방금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등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불법행위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할까요? 부당이득으로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 별장의 어떤 사용료 정도 이 정도일 것이지 이 A가 그걸 갖다가 민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주차장 주차료를 받고 한 그 돈 전부 다 이렇게 반환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의 법리 하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갖다가 사무관리에 준하는 걸로 보자. 앞에서 우리가 불법관리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예도, 전형적인 어떤 불법관리 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 쪽으로 이렇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 이런 것들 이런 법리로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들 속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관리로 처리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주 그냥 A라는 사람이 상술이 좋아가지고 주차비라든지 또는 민박 대금을 아주 고가로 이렇게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은 별장의 어떤 임차료라든지 또는 주차료 통상의 주차료에 비교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어떤 이득을 또는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유사한 예로 옆집 가게에 할머니가 생선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꼬마가 할머니가 잠시 볼일을 가신 사이에 누가 손님이 오길래 어쨌든 그걸 생선을 이렇게 팔아버렸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사무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꼬마의 의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생선을 이렇게 팔았는데 원래 2,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팔았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애가 파니까 불쌍해서 10,000원을 줬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걸 사무관리로 이렇게 다루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관리자의 의무 등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계산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별장 수익과 관련된 별장을 갖다가 민박을 이용하고 주차장을 대여한 데 따라서 발생한 이익 모두를 계산 의무에 따라서 다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어떤
또는 뭐 고기값, 생선값도 2,000원짜리인데 10,000원을 다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불법행위다 또는 부당이득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생선값 2,000원에 해당되는 그것만 이렇게 반환하면 되는 거다,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단순히 이걸 불법행위다, 부당이득으로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불법 관리를 갖다가 조장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런 어떤 준사무관리라는 개념을 인정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 법리를 뛰어넘어서 사무관리 법리를 이렇게, 또는 부당이득 법리를 뛰어넘어서 사무관리 법리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관념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에서 사무관리 법리를 적용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준사무관리인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 학설상 다수의 견해, 그 다음에 판례상 입장에서는 준사무관리라는 개념을 인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에서는 다수의 문제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배우게 될 부당이득 편에서 보게 되면, 부당이득을 반환한다라고 할 때도 실제로는 손실자의 어떤 손실이 맥시멈으로 이렇게 손실자의 손실의 한도 내에서 부당이득자의 이득을 받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어떤 특별한 이익 또는 특별한 수익, 다른 말로 우리가 운용이익이다 이런 표현들 하는데, 물론 운용이익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 법원의 태도가 반환을 갖다가 일부 인정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운용이익은 수익자의 어떤 수익자에 귀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학설상으로도 보편적인 태도이고, 우리 법원의 태도도 기본적인 어떤 태도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들에서의 대폭적인 이익들, 그런 것들은 일종의 운용이익에 해당되는 것이고, 결국은 불법으로 관리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대한 인정 실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정 채권 발생 원인 중에서 사무관리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